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 유성상입니다. 본 강좌는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에서 공동 주관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 사상 강좌 3기입니다. 이 강좌의 일부로 오늘은 서울교육대학교 오성철 교수님을 모시고 오천석 박사의 삶과 교육사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성철 교수님께서 오천석과 남바라 시게루의 교육사상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을 바탕으로 해방 후 미군정 시기 우리나라 교육의 민주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교육을 과제로 내놓고 활동하셨던 오천석 선생님의 삶과 교육사상을 발표하실 것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천석 박사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근대 교육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오천석 박사의 이름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오늘 강연은 한국 근대 교육이 만들어지고 또 전개되어 온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 시기에 활동하셨던 중요 인물 오천석 선생님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저 또한 한국 근대 교육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아주 궁금해하고 또 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 터라 오늘 선생님 강연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논문에서는 동시대 인물인 한국의 오천석 박사와 일본의 남바라 시게루 총장의 미군정화 교육개혁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시민 강좌로서 교육 사상 강좌는 주로 한국 교육 사상가들을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천석 박사의 삶과 사상에 가능한 무게를 두어서 논의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을 위한 교육 사상 강좌는 2021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교육 사상의 중요한 인물의 삶과 사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3기를 맡고 있는데요. 대체로 한 분의 삶을 조망하고 그분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 사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교육 사상이 미친 교육적 영향 마지막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만나게 될 오천석 박사의 삶과 교육 사상은 한국 근대 교육의 중요한 개념인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 교육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셨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녹화를 통해서 강연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강의 전에 선생님께 드리고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천석 박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요. 교육 선생님의 이제 삶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 그 삶이 교육 사상에 어떻게 투영이 됐는지를 아마 이게 연결해 보는 게 오늘 강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오천석 박사는 어떤 분이실까요? 아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키워드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천석 박사님을 간략하게 삶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천석 박사님의 그 교육 사상을 연구하는 교육 철학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현대 교육사를 주로 이렇게 연구하는 교육 사학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현대 교육 45년 이후의 현대 교육을 쭉 이렇게 검토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45년 이후 대한민국 교육 민주교육의 기틀을 만든 분으로 빼놓을 수 없었던 분이 바로 오천석 박사라는 분이었고요. 따라서 오천석 박사의 교육 사상을 해명하지 않고는 45년 이후 한국 교육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분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1901년에 출생하셔서 1987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시작과 동시에 삶을 시작하신 분이고 20세기 말에 사실은 작고하셨는데요. 특히 이분은 평안도에서 출생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소수였다고 할 수 있는 감리교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로 출생을 해서
성장을 하십니다. 따라서 그 평안도 출신의 기독교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이분의 교육에도, 그러니까 중등 교육을 이분은 일본의 아오야마 가쿠인의 중학부에서 하시고, 또 그 아버님, 그 감리교 목사이셨던 아버님과의 인연이 계기가 돼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고등교육은 미국에서 하시고, 심지어 한국 최초로 미국의 교육학 박사,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셨어요. 귀국하신 다음에는 식민지 시기에 귀국하셨는데, 사실은 식민지 시기에는 이렇다 할 활동이나 족적을 남기시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미국 유학생, 유학 경험을 가진 분들의 어떤 영향력,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45년 이후에는 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 분정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활동을 하셨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년간의 미 분정이 끝난 이후에 아마 주위에서는 초대 이승만 정권의 문교부 장관으로 오천석 박사가 발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뜻밖에도 안호상 박사가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되고 사실상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서는 물러나시게 돼요. 그러다가 1960년 4월 혁명 이후에 8대 문교부 장관이 되시지만, 또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 것이 61년 5.16으로 또다시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은퇴 비슷하게 이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장관도 8개월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유력한 장관 후보였지만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이게 임명되는 것도 아마 어려우셨던 그런 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이게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이 일본에서 중학교 다니고 미국 가가지고 학위를 했는데, 그것도 좌안주의에서 사사하면서 박사를 받고 돌아오신 시기가 31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45년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보성전문학교에서 그것도 이제 그 강사로 활동했던 게 겨우 4년뿐이 되지 않은 거죠. 네. 따라서 실제 교육받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엘리트고 교육받은 사람으로 자기 뜻을 펴지 못하고 시골에 이게 머물렀던 아마 그런 좀 한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5년 이후, 그리고 근대 한국 교육을 만드는 중요한 어떤 순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을 이 삶을 기반으로 아마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천석 박사가 사실 이제 미군정에서 문교부 부장, 그 다음에 문교 차관까지 하게 된 상황이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정부가 들어선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장관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를 좀 전에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안호상 그 장관이 들어서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한테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그 오천석 박사가 아니라 안호상 박사가 장관으로 들어서게 됐는지를 조금만 더 이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한국 현대 교육사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투철한 신념, 그리고 비전도 있었을 오천석 박사가 3년간의 미 분정 하에서의 활동과 그 비전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극단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파시즘적인 극우적 이념을 갖고 있던 안호상 박사가 문교부 장관이 됐다는 게 참 아쉬운 대목,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안호상 박사를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선택을 했는가, 이건 추측에 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호상 박사도 무슨 이렇게 미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안호상 박사의 회고록을 읽어봐도 그냥 저거 신문 기자가 와서 볼까 인터뷰를 하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호상 박사가 당시로서는
우파 청년 조직이었던 족청 있지 않습니까? 민족청년단 단장이 이범석 장군이었고 부단장이 안호상 박사였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일종의 정치적인 파트너로 족청의 그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도 그 이범석과 함께 조각이 될 때 이범석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렇게 안호상 박사가 문교부 장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더 근본적으로 보면 안호상 박사의 민족적 민주교육론인가요? 안호상 박사의 교육 이념이 이승만의 일민주의 이념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달리 말해서 이승만의 구상 속에는 민주적인 교육 개혁의 집중적인 추진보다도 오히려 강력한 민족주의 혹은 일종의 국가주의적인 이념을 가진 안호상이 더 적합한 존재로 이승만에게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보면 그렇고 아마도 추측컨대 족청과 이승만 간의 관계 이게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 정부가 들어설 시기의 정치적인 어떤 지형 속에서 네.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이렇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네. 아마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천석 박사가 자전적 글을 쓴 게 이제 외로운 성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나중에 느지막이 쓰신 책인데요. 아마 1974년도에 자서전 형식으로 쓰신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책 제목처럼 스스로를 외로운 성주라고 표현하고 교육 세력으로 활동하는데 아주 제한적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일본 유학파와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주류로 활동하기는 했는데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인물들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들과의 관계가 사실 어떻게 됐는지 네. 이들하고 교육에 대한 어떤 민주화,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교육,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붐처럼 일었었던 교육에 대한 논의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못했거든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천석 박사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사실은 미국 유학생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오천석 박사가 중심이 돼서 미국 유학생들의 잡지도 발간이 됐습니다.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라키라는 제목의 잡지가 발간이 됐죠. 우라키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로키 산맥의 그 락키를 이렇게 그 발음을 가지고 로키 산맥처럼 씩씩한 기상을 갖고 유학 활동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잡지를 발간했을 정도예요. 그 미국 유학에서의 그 인연이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식민지 시기에 일제 식민지 시기에 그분의 회고록에도 나옵니다만 미국 유학생은 그렇게 위상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에 걸맞는 위치가 부여되지도 못했습니다. 못해서 사실 최초의 교육학 박사, 더군다나 컬럼비아 대학의 교육학 박사였던 오천석 박사조차도 교수가 아니라 그 보성 전문학교의 강사로 고용됐을 정도고요. 교육학을 강의하지도 못했어요. 영어 강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백낙준이나 김한란 같은 해방 이후에 주로 활약하는 그 지도자들도 일제시대 때는 사학과 관련이 있었을 정도인데 식민지 시기에는 일제시대 때는 관학과 사학의 위계 혹은 그 서열이 굉장히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사학에서의 지도자라는 것이 공학 중심의 이 식민지 교육계 내에서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점에서 오천석 박사를 둘러싼 어떤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그 네트워크는 일제시대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해방 이후의 경우에도 해방 이후 미 군정 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만 여전히 미 군정 하에서의 영향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저는
미국 유학생 중심의 그런 네트워크보다도 그 유명한 양대 그 한국 교육의 파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광도 고사, 그러니까 히로시마 고등사범 출신, 그 다음에 도쿄 고등사범 출신, 이 고등사범, 양대 고등사범 출신의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인물들이 한국 교육계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안호상 박사가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되면서 자신의 취약한 조직적 기반을 그 사범 출신하고 이렇게 연합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런 네트워크가 오찬석 박사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면 오천석 박사가 예. 비록 미군정청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하긴 했지만 성과라고 하는 게 사실 제한적이고 네.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천석 박사가 미군정청에서 활동한 상황 속에서 남긴 족적, 네. 성과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시에 그러니까 남한에 주둔한 미 군정이 한국의 교육 개혁에 그다지 적극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자면 오천석 박사의 개인적인 민주적 교육 개혁 구상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현실로 만들 만한 객관적인 여건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민주적 교육개혁 구상을 현실화하려고 애를 쓰셨죠. 다양한 안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꼽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어떤 그분의 미군정에서의 업적이 있다면, 그분이 혼자서 교육개혁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 군정은 직접 통치였거든요. 간접 통치가 아니라 직접 통치 방식을 취했는데, 그런 조건 하에서 당시의 항모국장이었던 라카드를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조선인들, 당시로서는 조선이었으니까요, 조선인들이 중심이 돼서 교육개혁을 구상하는 위원회, 양대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육위원회인가요? 그 다음에 조선교육심의회라고 하는 그 양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조선인 중심의 주체적인 민족 교육개혁을 구상하도록 그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까요? 그것이 저는 그분의 개인적인 활동 못지않게 이렇게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한국교육위원회와 교육심의회를 통해서 예. 당신의 중요한 어떤 사상과 이념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한국인들과 더불어서 한국 교육을 만들려고 하셨다. 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공유해 주신 논문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내용을 보면 오천석 박사의 민주주의 개념과 민주교육에 대한 논의를 일본의 도쿄대학의 총장이었던 남바라 시게루 총장의 것과 비교해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둘의 비교가 오늘 내용의 핵심은 아닙니다만 이 논문 속에서 주요하게 비교하고 있는 걸 통해서 오천석 박사의 민주주의 개념 그리고 민주교육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바라 시게루의 것과 비교해서 오천석 박사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교육이 갖는 특성, 이 의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한국에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 지배가 종식된 이후에 한국의 민주적인 교육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오천석이었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그에 상하는 인물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별다른 이의 없이 난바라 시게루라고 하는 인물을 상정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두 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두 분의 그 종교적인 배경도 유사합니다. 기독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고, 그 다음에 투철한 민주주의자였고, 그에 입각해서 민주교육론을 나름대로 피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주교육론을 현실화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기도 했거든요. 교육개혁을 주도하신 분들이죠. 다만 아주 거칠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천석 박사는 당신의 민주적인 교육개혁을 충실히 순조롭게 현실화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에 반해서 남바라 시게로는 객관적인 여건도 물론 일본과 한국의 여건 차이일 수도 있는데 객관적인 여건도 오천석 박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45년 이후에 일본 교육이 천황제 교육 체제에서 전후 민주적인 교육 체제로 변신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 차이가 두 분의 두 분을 둘러싼 객관적인 여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재적인 요인들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교육론이랄지라도 그 민주교육론의 내실과 관련해서 보면 남바라 시게로의 경우에는 민주교육론이 특정한 듀이나 누구와 같은 특정한 교육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지는 않았고요. 남바라 시게로는 교육학자도 아니었어요. 남바라 시게로는 대표적인 정치학자거든요. 근데 남바라 시게로는 민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 제도적인 조건이 필요하고 학교 교육을 국가 권력의 의도대로 좌지우지하고 전횡해온 것이 45년 이전의 일본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 권력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교육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 이것이 민주교육의 핵심이라고 남바라 시게로는 봤던 것 같아요. 따라서 남바라 시게로의 민주교육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천석 박사의 민주교육론의 핵심은 생활중심교육, 아동중심교육과 같은 이렇게 듀이의 교육사상의 영향이 아주 짙게 반영되어 있는 어떤 교육 방법적인 원리라고 할까? 이것이 오천석 박사의 민주교육론의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쪽이 교육과 국가 권력 간의 관계 설정에 초점을 맞춘 민주교육론이었다고 한다면 오천석 박사의 민주교육론은 뭐라고 할까? 교육의 방법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교육론이 아니었나, 이런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다음에 질문들이 막 떠오릅니다. 1945년부터 48년도까지 미군정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과 한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 민주화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학교 교육 시스템 속에서 실현할 건가에 대한 이 차이가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여전히 큰 도전 과제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천석 박사의 민주주의 교육론 이야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새교육 운동과의 연계성입니다. 이 연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교육 운동은 오천석 박사의 민주주의 교육론을 이어받아서 실현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정말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5년 이후에 남한에서 특히 미군정 당시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도 한동안 진행이 됩니다만 남한에서 전개된 교육개혁 운동들 중에 새로운 시도들을 총칭해서 새교육운동이라고 명칭이 부여가 되긴 합니다만 그 새교육운동은 단일하지도 않았고 내용이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가 단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양한 새교육운동의 어떤 그 조류들 혹은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로 새교육운동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론으로부터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가 새교육운동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자극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새교육운동 이퀄 오천석 박사가 주도한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식민지 시기의 사범학교를 나와서 식민지 시기의 보통학교의 교사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도 해방 이후에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해방된 사회에서 뭔가 교육 개혁을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에 따라서 교육 개혁을 주도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어떤 개혁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이분들이 전개한 개혁 운동의 내용을 보면 듀이보다도 예컨대 달턴 플랜이랄지 프로젝트 메소드랄지 일본의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 때 일본 개혁 운동에서 이렇게 제기됐던 어떤 이런 것들이 해방 이후에 한국의 세교육 운동의 내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흐름도 존재했고 또 오천석 박사가 아닌 다른 분에 의해서도 세교육 운동이 주도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세교육 운동의 사상적인 자극을 준 분인 건 분명하다. 이분 스스로가 민주주의와 교육을 번역해서 출간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동일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논문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제 눈을 잡아끄는 부분이었는데요. 오천석 박사께서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즘 한국 세태 속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천석 박사의 민주주의 및 민주교육에 대한 개념과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입장이 사실 언뜻 일치해 보이지 않는데,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여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사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하면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좀 여쭙습니다. 오천석 박사의 이력 그리고 오천석 박사의 교육 관련 어떤 활동들을 볼 때 하면서 약간 석연치 않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들라면 이분이 미 군정 당시에 이를테면 과도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문교 차장을 하셨다가 그때 문교 부장이셨던 유억겸 선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작고하신 다음에 문교 부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 하에서 이분에게 권한이 가장 많이 주어졌을 때 이분이 뭘 하시는가 하면요. 대한교육연합회 전교조 이후, 전교조 1989년 전교조 출범 이후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로 변신하긴 합니다만 그 이전까지 대한교육연합회 최초의 이름은 조선교육연합회 아니었습니까? 이 조선교육연합회의 결성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세요. 그냥 간접적으로 돕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주도하셨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조선교육연합회를 구성을 하시는데 이 조선교육연합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조선교육연합회를 구성하는 계기와 관련해서 이분이 회고록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일제시대 때 조선교육회라는 게 있었다. 그 조선교육회가 다양한 활동도 하고 교사들의 복지 같은 데도 관여한 것으로 안다. 해방 이후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선교육회 비슷한 걸 좀 부활하면 어떨까? 라고 판단을 해서 조선교육연합회를 구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선교육회, 일제시대 때 조선교육회의 운영 방식을 거의 그대로 사실은 복원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일단 조선교육회가 뭔지부터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조선교육회는 대표적인 교육 관련 어용단체였어요. 반관 반민 단체였단 말이죠. 조선 내에서 일하는 일본인 조선인 교육자들이 거의 참여하는 단체였는데 조선교육회 회장이 정무총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식민교육 관련 관변단체였단 말이죠. 근데 이 조선교육회가 한편으로는 식민지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전무성 향상에도 관여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식민교육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단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단체와 유사한 단체를 해방 이후에 복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선교육연합회가 대한교육연합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대한교육연합회 운영 자금의 3분의 1 정도는 초창기에 문교부의 지원금이었고요. 나머지 3분의 1 이상이 바로 방학책,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방학책의 강매였어요. 그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회원들의 회비였단 말이죠. 이 운영 방식이 일제시대 때 조선교육회와 아주 거의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운영 방식 자체가 조선교육연합회 혹은 대한교육연합회가 민주적인 교원단체로 활동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대한교육연합회 자체가
교육민주화 이전까지, 전교조 출범 이전까지 가장 대표적인 어용단체, 독재 권력과 이렇게 말하자면 협력하는 대표적인 어용단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를 이분이 만드셨다. 그리고 이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관여하셨다는 게 이분이 갖고 계신 민주주의 교육론하고도 이거 상충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좀 지나친 표현이었습니다. 뭐 전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연결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지는 네. 못해서 예. 아마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다루고 계신 논문의 내용은 미군정 시기여서 이 논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오천석 박사가 1968년도에 국민정신 무장 독본, 그 다음에 1973년도에 발전한국의 교육 이념 탐구라고 하는 글에서 보인 내용을 보면 오천석 박사의 사상 이전에 이야기했던 민주주의, 민주교육과 상당히 충돌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의심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선생님 보시기에 이런 오천석 박사의 사상적 변화가 분명했다고 보이는지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한테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1961년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이분은 사실상 문교부 장관이셨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실 교육계에서 물러나시게 되고 그 이후에 외교 활동도 하시고 외교관으로서 활동도 하시고 귀국하신 이후에는 이미 대학에서도 정년이 되신 이후라서 어떤 한국의 민주교육과 관련된 주도적인 입장을 할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두 저작은 바로 그 후기의 저작인데요. 그 저작들을 보면 해방 이후 민주적 교육개혁을 주도할 당시에 쓰셨던 저작, 그 저작에서 보이는 투철하고 일관된 민주주의에 관한 신념들과는 조금 이렇게 병행하기 어려운 것 같은 반공교육을 아주 강조하신달지 아니면 교육이 국가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가를 강조하신달지 하는 말하자면 국민교육 헌장 이념의 자장에 포함될 만한 어떤 저작들을 남기셨거든요. 왜 이런 사상적인 변화를 보였을까에 대한 천착은 추후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해방 직후의 민주적 교육개혁 그 주도하실 때와 이분이 후기 저작을 남기실 때 그 사이에 일어난 한국 현대사의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고 뚜렷하게 고착화된 분단 그 이후에 끊임없는 군사적인 대결이었거든요. 그런 조건 하에서 아마 그분의 사상에도 어떤 강요가 아닌 어떤 사상에도 어떤 내재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함부로 단언하기는 어렵네요.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한 상황인데 여전히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마무리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늘 시끄럽습니다. 수능 문제 난이도 이슈로도 시끄럽고 교사육 교육기관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해서 또 시끄럽고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학교 교육이 혁신돼야 된다고 온갖 프로그램들이 들어서면서 또 시끄럽고 학교 내 주체들의 갈등으로 교사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그리고 이게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또 광장이 시끄럽습니다. 뭐 저는 시끄럽다는 표현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거나 나쁘다고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80년 전에 민주주의와 민주교육을 내세우고 한국 교육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오천석 박사의 삶 그리고 교육 사상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오천석 박사의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을 사는 우리 교육 주체들에게 오천석 선생의 교육 사상이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삶이 주는 시사점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답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을 하셨으니 제 주관적인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할게요. 저는 그분의 활동 그리고 그분의 그 자서전 외로운 성주라고 하는 자서전을 읽으면서 한국 교육계가 이분처럼 이렇게 곡하가세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이렇게 고결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분을 한국 교육계가 얼마나 만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개가 숙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인격자이시기도 하고 교육자이시기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유지한다고 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분의 고결한 인격으로서 그분에게 배울 것 그리고 그분을 귀감으로 삼을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그분은 일관되게 민주교육을 말씀하시고 그걸 현실화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만 민주교육이 단순한 이상 혹은 슬로건으로 남지 않고 그 민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은 교육과 국가 권력 사이에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그러니까 부단한 비판적 응시, 그 다음에 때로는 국가 권력과의 대결까지 불사할 정도의 이런 긴장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긴장 관계 면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동시에 사실상 한국 교육의 민주화가 1989년 이후에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볼 때 그분이 못하신 것 또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교육대학교 오성철 교수님 통해서 저희 근대 교육을 만드는 데 한 축을 담당하셨고 중요한 족적을 남기셨던 오천석 박사님의 삶과 그리고 그분이 남기셨던 교육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시끄럽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그만큼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교육이라고 하는 이념이 단지 이념으로만 남지 않고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상 강좌를 통해서 만들고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교육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를 해주시고 또 오천석 박사님을 소개해주신 오성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